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이용마의 한국 정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한 주일이 또 지났군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이 불과 3개월 만에 끝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힘입어서 잠시 반짝했던 주가는 급락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도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다른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그동안 내놓은 부양책이 불과 석 달 만에 효과를 상실하였고 가계대출 급증과 정부의 경제 주도력 상실 등 부작용은 이제 서서히 나타날 모양입니다. 최경환 경제팀이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큰 길을 포기하고 조급한 마음에 부동산 거품을 띄워 경기를 부양하는 손쉬운 길을 택한 데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국가의 운명이 걱정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손아재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대학생회원 이현정입니다. 참여연대 청년 모임인 청년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 청년들에 대해 잉여다, 무력하다는 등의 비판이 많은데요. 청년은 청년인 우리 스스로가 그런 틀을 깨고 당면한 문제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배움으로 행동하고 연대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등록금과 취업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까지 20대로 살면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년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분노하고 답답했다면, 뭘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참여연대로 오세요.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한국 정치에 대한 심층 인터뷰, 핫한 정치인과 함께합니다. 뜨거운 인터뷰. 오늘부터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그 첫 순서로 복지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약칭 내만복의 공동운영위원장이신 오건호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 일반인들한테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 내만복 조금 생소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단체인지 먼저 소개 좀 해줘 보시죠. 저희가 약칭을 정할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뭐 내복 같다 그래서. 저희는 복지 시민 단체고요. 네. 앞에 내가 만드는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치를 강조하지만 저희는
그러한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세력이 필요하다. 특히 복지를 누리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해결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취지에서 내가 만드는 주체를 강조하고 있고요. 네. 이제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아, 2년 정도 됐어요. 예. 근데 보니까 우리 오건호 위원장님이 언론에 심심치 않게 자주 인터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름대로 내만복의 어떤 위상이라고 할까요? 이쪽에서 하는 역할에 대한 인정을 좀 받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는 나름대로 현안이라든지 특히 이제 복지 의제가 있으면 내부 토론을 합니다. 내부 토론을 해서 왜냐하면 특히 이제는 복지가 당위적인 요구만으로는 그쳐지지 않아요. 특히 저희가 이 주체로서 책임을 갖게 되면 단순하게 비판에 그치지 않고 해법, 대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꽤 우리 안에 치열한 논의를 하고 또 그거를 언론에 발표하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복지 시민 단체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의 주장이나 요구들은 제가 보기엔 좀 내실이 있는 것 같아요. 내만복 운영하는 것도 역시 내실이 좀 있나요? 네, 저희는 저희 단체를 보더니 참여연대 출신이시죠.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시민 단체가 있냐? 왜냐 했더니 이게 초경량 네트워크 NGO라고 평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무실 있냐고 물어봐서 저희가 사무실 없다 그랬어요. 그럼 상근자는 어떻게 되냐? 이게 통상적인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는 상근자도 없지요. 저도 비상근으로 일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조직을 챙겨야 돼서 사무국장님만 반상근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초경량 네트워크 조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순발력이 있습니다. 근본 원인은 돈이었기 때문이지만요. 어찌됐든 요즘 복지에 대한 얘기 상당히 많이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사실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복지가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좀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정리할 필요가 있고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가 이슈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저런 건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고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어떤 이 복지와 관련된 단체들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대응이라고 할까? 이런 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좀 답답함과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한 어떤 갈증 같은 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건호 박사님 이 자리에 모셨고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복지 자꾸 이야기하는데 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복지하면은 복지 정책도 있을 거고요. 복지 국가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너무 추상적이라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복지 정책하면 특정 제도만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혹은 노인복지 이건 개별적인 복지 정책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통상 복지 국가라고 하면 한 20세기 중반부터 새롭게 등장한 인류 공동체죠. 그래서 단순하게 특정 제도에 머무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사회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되는 서비스를 사회 혹은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고 그렇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정 제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전체 사회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시장, 경제정책, 재정, 복지 이런 4-5개의 영역이 국가 영역이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복지국가라고 칭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있는 여러 200여 개 나라 중에서 복지국가로 칭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은 건 그만큼 시스템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거고 한국은 이제 복지 정책으로서는 그전에 비해서는 좀 강화되고는 있는데 하나의 국가 시스템으로서 복지국가를 말할 수 있느냐? 아마 여기는 아직 못 미친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보면 예를 들어 그러니까 복지 정책으로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 복지국가가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복지 정책은 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령화 사회에 노인 복지는 다 중요하죠. 그래서 고령화를 맞은 모든 나라들은 노인 정책을 핍니다. 하지만 그 사회에서 노인이 행복할 수도 있고 사회로부터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방치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면 가능하면 그거를 모든 복지로 커버할 수는 없죠. 그러면 노인들한테 연금 복지를 제공하더라도 가능하면 일자리를 같이 겸비할 수 있어야 되고 아프면 치료를 해줘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아프지 않도록 건강을 더 챙겨야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다른 영역의 사회 시스템이 보완되지 않으면 노인 복지가 사실 지속 가능하지 않죠. 예. 그런 면에서 복지국가는 나름대로 20세기 초창기부터 여러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노인 복지, 아동 복지, 의료 복지들을 갖춰 나간 거죠. 그러면 지금 그 박근혜 정부도 기초연금 20만 원 제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름 복지 정책을 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복지국가는 또 아니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사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복지국가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선별복지론 혹은 보편복지론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는 거죠. 예. 박근혜 대통령도 한국형 복지국가를 주창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시민사회나 저희들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얘기하는데 다 복지를 한다 그래요. 그럼 예. 뭐가 달라지느냐? 그럼 기초연금만 봐도 그렇죠. 지금 현 박근혜 정부는 노인들한테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상위 30%는 안 주고 또 국민연금에 가입할수록 차등해서 감액해서 줘요. 예, 예. 무슨 말이냐 하면 조금 여유가 있으면 받지 마세요. 그리고 국민연금 있으니까 기초연금은 좀 깎을게요. 한편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죠. 예. 그리고 예산이 부족할 때는 또 이러한 방식이 좀 더 설득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이 한계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선별복지 방식인데 그러면 이후에 복지를 더 늘려야 되는데 복지는 결국은 재정 확충이 필요하고 그 재정은 소득 능력에 따라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상위 계층들한테부터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재원은. 예. 그런데 상위 계층들한테 여유가 있으시니 기초연금 안 드려요. 국민연금 받으니까 기초연금 깎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른바 재원 확충의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죠. 증세 동의를 만들어내기가 예.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면 세금을 거두지 못하니까 예산은 작아지고 그 예산 가지고 결국은 취약계층한테 복지를 주는 수준으로 멈추게 되죠. 이게 선별복지가 단위 예산 지출로만 보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주니까 굉장히 합리적 지출인 것 같지만 넓게 보면 결국은 선별복지 덫에 갖추어지는 거죠. 예. 보편복지는 왜 재벌 회장님한테도 기초연금 20만 원을 드리느냐? 회장님이 너무 좋아서 드리고 회장님이 너무 어려워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20만 원 드림으로써 노인의 권리로서 드리고 또 소득 능력만큼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더욱 한국에 적합할지는 양자가 사실은 경쟁하고 실험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편주의적 기초연금이 있었고 선별주의적 기초연금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박근혜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고 네. 이게 고령화가 심화되는 그리고 노인 빈곤이 심화되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 더 적합할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보편주의를 찬성합니다만은 네. 그런 면에서 동일한 노인 복지 정책에서도 어떤 프레임, 어떤 프로그램을 혹은 어떤 복지 국가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길이 달라지는 거죠. 그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보편적 복지 체제로 가려면 사실상 이게 우리나라처럼 지금 복지 제도가 상당히 부족한 국가들 그래서 그런 그 복지국가 시스템으로 가려면 이게 한꺼번에 쫙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하나 서서히 간다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선별적 복지 형태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어떤 복지 국가라고 한다면 이게 체계화가 돼야 되는 거고 시스템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건 한꺼번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증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하게 그 가진 사람들로부터 세금들을 걷는 그 정책과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확보된 어떤 복지 자금을 가지고서 복지 예산을 가지고 곳곳에 한꺼번에 그 복지를 그러니까 그것도 논점이에요. 왜냐하면 복지국가로 가는 경로가 미리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지난 총선 대선 전 2011년, 2012년에 이런 그 복지 세력 진영에서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를 둘러싸고 또 여러 논쟁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서구는 이제 100년 전 20세기 초반부터 서서히 연금도 늘어가고 의료도 늘어가고 무상교육도 실시되고 그래서 한 3, 40년 혹은 50년 걸쳐서 지금의 복지국가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목하시는 분들은 하루아침에 복지국가가 탄생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가자. 이런 경로를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고요. 저희 내만복은 사실 이게 저희가 2012년에 저희 단체를 결성했는데 저희 단체를 결성한 이후에요. 너무 전통적인 단계적 발전 경로를 한국의 복지 시민 단체들이 따라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미리 정해진 길이 없지 않느냐. 그렇죠. 한국에서 2010년 무상급식을 계기로 해서
2011년, 2012년 만 2년 동안 발생한 복지 열풍은요. 어느 세계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강렬했어요. 예. 다이나믹 코리아예요. 예. 2010년 이전까지 복지를 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불편해했습니다. 실패자이잖아요. 나고 자란 낙인이 찍히고. 네. 근데 무상급식이 빵 터진 다음에 복지 논쟁이 붙었는데 무상급식은 아까 복지 정책으로만 보면 요만한 거예요. 아주 작은 월 거죠. 4만 원, 네. 5만 원 네. 학생들한테만 주는 건데 무상급식이 1년 만에 보편 복지로 전환됩니다. 네.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그전에 급식은 사실 복지 쪽에서는 복지로 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교육 네. 영역이었죠. 네. 1년 만에 보편 복지로 바뀌더니 보편 복지는 굉장히 학술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일반인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2012년 총선 대선 때는 아예 그냥 다 복지국가를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급식이라는 단일 항목이 1년 만에 보편 복지 담론으로 성장하고 그렇죠. 1년 만에 복지국가 비전으로 가는 거예요. 네. 대단한 다이나믹 코리아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조금 증세하고 이렇게 제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런 방식보다는 오히려 한국에서 복지국가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면 이런 엄청난 열정, 바람을 우리가 굳이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순풍을 타야죠. 저는 네, 그래서 네. 지난주에 사회과학에서도 이런 사회 운동 혹은 사회 변화에 기동전 방식과 진치전 방식이 있다 그래요. 진치전 네, 방식이라는 건 하나씩 진치를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거고 기동전 방식은 한꺼번에 앞으로 가는 겁니다. 네. 저는 두 방식이 다 가능하다고 봐요. 한국에서의 복지국가 발전 경로는 당시 2011년, 12년에 저희는 기동전 방식으로 이 열풍으로 아예 위로부터 제도를 확 만들어 놓고 부족한 인프라는 후속으로 세팅하는 게 오히려 한국적 경로에 맞지 않을까 이 열정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예. 저희는 그런 판단을 했고 결과적으로 저희 뜻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로가 있고 그만큼 네. 또 입장을 가질 수 있죠. 그렇죠. 서로 다른 입장 가질 수 있고 어찌됐든 우리도 뭐 새로 어떻게 보면 처음 출발하는 처음 경험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뭐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되겠죠. 저희가 입장을 네. 좀 이제 바꿨어요. 2011년, 12년에 위로부터 조금 급진적인 기동전 방식의 복지국가 전환을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또 재정의 어려움이 현실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그러니까 보편 복지도 돈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는 실패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2011년, 12년만큼의 아주 열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복지 개혁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점이라고 보고요. 이제는 조금 차곡차곡 가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그건 뭐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동전 방식으로 위로부터 복지국가 시스템을 쫙 뿌리를 먼저 내리고 그리고 이제 가자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아예 복지를 위한 증세를 제기를 하고 그런 정부가 들어섰다라면 문제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런 방식의 에너지가 다시 대한민국에 왔으면 좋겠는데 미래는 모르는 일입니다만은 2011년, 10년, 12년 같은 그런 정세가 다시 쉽게 올까 그런 데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차곡차곡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지금까지 그 박근혜 정부 복지 정책 지금 뭐 일부 좀 선을 보였는데 어떻게 보세요? 총괄적으로 평가를 한다라면. 그전에 비해서는 복지가 꽤 확대되고 있어요. 굳이 꼽으라면 한 3, 4년 전과 비교해 보면 급식이 무상급식이 됐고요. 무상급식은 뭐 박근혜 정부에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무상급식이 됐고 무상보육이 됐고 기초연금이 지금 방식으로 조금 변형되고 축소된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반값 등록금도 물론 박근혜 정부 이전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됐지만 이제 내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에 반값 등록금이 완성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4개 정도 급식, 보육, 기초연금, 반값 등록금 요 4개 영역에서 복지가 확대되고 있는데 급식과 보육은 박근혜 정부 몫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명박 정부 때 이미 시작되고 완성된 거고요. 박근혜 정부 몫을 따지면 기초연금, 지금의 변형된 기초연금과 이제 반값 등록금의 마무리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절대적 기준으로만 본다면 그 전에 비해서 복지가 확대되는 건 맞죠. 맞은데 아까 제가 그 판단의 중거로 삼았던 게 2011년, 2012년 그때 대한민국의 복지 민심의 열정이었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었죠. 그 눈높이로 오면
너무 실망스럽죠. 예, 예. 기초연금도 이런 기초연금은 아니었고요. 서구 나라에서도 복지 지출은 크게 세 가지 영역이에요. 취약계층한테만 주는 공공부조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뭐 장애인 복지 이런 게 있고요. 예. 요걸 제외한 복지는 의료하고 연금이에요. 근데 기초연금은 이렇게 지금 돼버렸죠. 예. 의료는 사실 4대 중증 질환을 시작으로 해서 100% 국가 책임을 한다 그랬는데 상당히 후퇴됐죠.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 한다 그랬는데 지금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작되고 있지 않아요.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회보험이 보편적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사각지대가 굉장히 넓어요. 비정규 노동자들의 3분의 2가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방법 외에는 다른 묘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회보험료는 전액 지원하겠다는 게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었는데 이거 완전 백지화됐고요. 그러니까 그전에 이명박 정부 때 절반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그냥 그 수준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주거 복지가 심각하죠. 온 국민의 절반이 전세를 살고 있는데 사실 공공임대주택만이 해법이에요. 근데 이제 박근혜 후보의 용어로 빌리면 국민행복주택이죠. 그러니까 정권마다 똑같은 공공임대인데 이름을 자기 나름대로 거죠? 상표를 바꿔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이거를 보금자리라고 그랬고 네, 보금자리.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주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개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연금 일부 3대 비급여와 반값 등록급에서는 진행되고 있지만 거의 상당수 영역에서는 발전하고 있지 못하죠. 예, 그런 면에서 뭐 제가 박근혜 정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제가 낙제점을 주면 편파적이라 그럴 것 같은데 거의 낙제에 가까운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 복지 관련된 공약들을 지난 대선 기간에 했었단 말이에요. 네. 주거복지 관련해서 뭐 국민행복주택, 그다음에 사회보장 관련해서 비정규직들에 대한 어떤 지원, 고교 무상교육, 또 뭐 저 복지 관련해서 뭐 4대 중증질환부터 시작을 해서 100%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거, 뭐 이런 등등을 했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시행 계획이 지금 현재까지도 수립이 안 돼 있다. 예. 예. 그리고 뭐 기초연금은 변형된 형태로 일단 어찌됐든 시행이, 그러니까 결국 시행이 되고 있는 건 기초연금이 변형된 형태로 이건 이제 됐고요. 그다음에 반값 등록금은 지금 당한 대로 하면 내년에 완성될 예정이고. 네. 이거는 지금 내년에 완성된다는 게 지금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해 주는 건데 예.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반값 등록금이 이제 정책의 목표였지만 예. 한꺼번에 가는 건 아니었죠. 예. 그래서 물론 야권에서는 계층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등록금의 절반이었지만 예. 박근혜 정부에서는 계층을 고려해서 아주 하위 계층들은 100%, 그다음에 80, 뭐 70, 60에서 중상위 계층들은 그보다 더 낮게 지원하는 이른바 계층별 차등 지급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대학생의 절반,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반값 등록금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런 면에서 또 어떤 면에서는 나름 또 합리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MB 때부터 시작됐던 반값 등록금을 차곡차곡 가서 이제 원래 이것도 올해 완성한다는 게 공약이었는데 1년 예. 미루어졌죠. 내년에 예. 이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두 개의 정책만 어떻게 보면 시행이 되게.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놈의 꼼수 정치 때문에 저희 사실 시민단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저는 이 꼼수를 찾아내는 거라고 봐져요. 예. 그러면 자 반값 등록금, 교육복지죠. 예. 그 다음에 보육, 그 다음에 기초연금 이쪽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지금 박근혜 정부 방식으로 대다수 노인들한테 20만 원 주겠다 그랬어요. 이 결정을 누가 합니까? 중앙정부에서 했죠. 그렇죠. 그리고 공약이었죠. 예. 그런데 복지를 집행할 때는 중앙정부가 하지 않고 지자체가 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복지는요. 다 지자체가 시행을 해요. 그러면 뭐 그 노인들이 결국은 지역에 사시기 때문에 그러면 지자체한테 집행을 요청할 때 20만 원 드릴 거면 20만 원을 지자체한테 줘야 되잖아요. 자, 여기 20만 원 드릴 테니까 우리 마포구청장님, 우리 중앙정부가 20만 원 드릴 테니까 마포구 서교동에 사시는 저 어르신한테 20만 원 드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70%만 주는 거예요. 30%는
구청이 알아서 하라고. 뭐 이제 서울시하고 합쳐서 보육도 거의 절반씩 반띵을 합니다. 예. 무슨 말이냐 하면 지자체는 세입 권한이 없어요. 그렇죠. 자신의 세입을 늘릴 수는 없는데 지출에서만 기초연금을 2배로 올린다고 명령이 떨어지고 그러면 2배를 올릴 때 소요되는 비용을 다 주지 않고 70%만 주는 거예요. 왜 70%죠? 그게 국고보조율이죠. 그러니까 그게 어디 정해져 있나요? 70%? 대부분은 중앙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시행령으로? 예.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마음대로 시행령이라는 거.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자체는 예. 그냥 이게 복지를 확대하는 거니까 이렇게 못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냥 이제 앉아서 예. 애가 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요새 지자체하고 중앙정부하고 예산 갈등이라는 게 계속 발생하고 있죠. 예. 기초연금을 중앙정부가 결정했으면 그 집행 예산도 다 중앙정부가 줘야 되는데 왜 우리한테 일부를 맡기느냐? 그럼 그렇다면 교부금을 더 주든지 교부금도 주지 않고. 예. 그다음에 교육청은요. 예. 지금 만 5세까지 이제 무상보육이 실시되지 예. 않습니까? 그럼 내년도부터는 옛날에는 그 복지부하고 교육청이 나눠서 맡았었는데 예. 내년도부터는 완전히 교육청이 맡아요. 이 예산이 한 연 3조가량 되는데 이걸 다 교육청이 맡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비용을 교육청부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이 열받죠. 아니 중앙정부가 무상교육을 결정해 놓고 왜 그 예산을 다 복지부에서 하던 거, 복지부가 한다는 건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는 건데 왜 그걸 우리 교육청한테 맡기느냐. 예. 그래서 지금 두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교육청과 중앙정부. 예. 그다음에 지자체와 중앙정부. 예. 심각합니다. 서울시 구청들은 이미 10월 11월부터는 기초연금 주지 못한다. 디폴트. 예. 지금 그 예고까지 했고. 그렇죠. 교육청들은 내년도 무상보육. 예산 편성 안 하겠다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안 하겠다 그랬어요. 예. 일리가 있는 결정이죠. 예. 중앙정부에서 무상보육 결정했고 기초연금 결정했으면 예산을 줘야 되는데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 중앙정부가 보육 기초연금 정도에서는 아까 그나마 이게 집행되고 있는 건데 예. 예산 책임을 지자체 혹은 교육청에 또 맡기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기초연금은 지금 중앙정부가 70% 예. 그리고 지방이 30% 7대3 비율이고 지자체의 그 재정 자주도에 따라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만 예, 예. 평균은 평균적으로. 그다음에 무상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5대5 중앙정부가 50% 정도. 그것도 이제 물론 이제 복잡합니다. 예, 지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서울은 차이는 있겠지만 서울은 자체 부담이 뚝뚝 65%고요. 그 교육청에 아니 무상보육 예산은. 그러니까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그 교육청 부담률이 65%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지자체. 왜냐하면 지자체 누리과정이라는 게 3, 5세예요. 제가 아까 말을 조금 실수했는데 0, 2세까지는 또 이제 복지부가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율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만 지자체들이 그냥 앉아서 바가지를 당한 꼴이죠. 그러니까 이 비율은 그냥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비율인 거죠, 또. 이게 국고보조율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진짜 아주 뭐랄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떤 거는 시행령에서 정하기도 하고 어떤 건 또 부처가 임의로 정하기도 하고 아주 일부만 법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고보조율은 지자체 예산에 재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아예 법제화하자. 요새 이런 요구가 많이 생기는 이유죠. 이게 이제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보통은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예. 이게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도 지금 제대로 안 잡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올해와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지금 지자체들이 올해는 기초연금이 7월부터 인상됐어요. 그래서 반년치 정도인데 이것도 문제인데 내년에는 1월부터 20만 원씩 지급되기 때문에 심각하죠. 1년치 예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산은 중앙정부에서는 특별하게 그 부분을 위한 예산은 지금 빼놓은 건 없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값 등록금, 등록금에 대한 있죠. 지원금은 예산으로 확정이 돼 있는데 기초연금이라든지 무상보육 관련된 별도 예산은 별도로 지금 책정돼 그거는 중앙정부 몫만 책정해놨어요. 중앙정부 몫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60%면 60%, 70%면 70% 이것만 있고 나머지는 지금 챙겨놓지 않았다. 나머지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이 알아서 하라는 그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급식을 받게 됐어요. 보육을 받게 됐어요. 기초연금을 받게 됐어요. 이거는 복지가 늘어난 거예요.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지자체가 모든 복지를 집행하는데 지자체가 기초연금 보육에 매칭
펀드라 그래요. 네. 대응 예산을 마련하다 보니까 자기의 자체 사업 돈이 없어져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이 자체 사업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뭐냐면 지역 특수한 그 틈새 사업들이에요. 예, 예. 그러면 지역의 독거 노인을 더 발굴한다든지 한부모 가족들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 복지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산 다른 아까 무상 보육이라든지 기초연금 이런 데로 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지역 주민의 네. 입장에서는 기초연금이 20만 원으로 올랐네? 좋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이건 지키네? 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그 집행 과정 속에서 지자체 예산을 빼앗아 가버리니까 지자체로부터 받을 다른 복지를 못 받게 되죠. 그렇죠. 예, 예. 이게 사실은 기초연금이나 무상보육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종의 틈새, 사각지대 혹은 중앙정부의 꼼수라고 볼 수 있죠. 일부 언론에서 보니까 최근에 마치 무상보육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어떤 다른 그 복지 그 후원 이런 것들이 망가진다는 식으로 하면서 무상 보육을 오히려 공격하는 이게 뭐 이런 양태를 또 보이는 언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정무적 논쟁인데 예. 그거는 팩트죠. 예. 왜냐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무상 보육이 안 됐으면 기초연금이 2배로 오르지 않았으면 뭐 그럭저럭 재정을 그렇죠. 운용할 수 있었을 텐데 보육 비용으로 더 들어가고 예. 기초연금으로 더 들어가니까 예산 압박을 받으니까 딴 데 못 써요. 예. 그러니까 보수 언론에서는 거 봐라. 무상급식하고 무상보육하니까 예산이 딸려서 예. 제대로 딴 데 못 쓰는 거 아니냐. 음. 그 근본 원인이 뭐냐? 무상복지 때문이다라고 뭐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예, 예. 저는 사실 중앙정부가 지자체한테 이렇게 박하게 나오는 이유가 저는 다시 한번 이런 논쟁을 유발하기 위한 그런 정부적 기획도 있지 않나라고 의심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지자체한테 그 대응 예산 몫을 배정해 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예. 요번에 교육청한테 그 누리과정 예산을 안 주는 거 보면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이거 무상급식에 대한 복수다. 당신네들 무상급식까지도 한다며 돈 좀 있나 보지? 라고 해서 예산을 끊는 거죠. 누리과정을 예, 예. 지원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부모들끼리 논란이 됩니다. 거봐라. 지금 3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 예산이 잘 집행이 안 된다는데 무상급식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내용으로만 보면 결국은 똑같은 제로섬이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예산의 총량에서 이쪽으로 예산이 쏠리면 다른 한쪽이 부족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 이게 고민거리예요. 저는 지금의 지자체 예산 부족 사태를 선별복지 세력이나 보수 언론은 그거 봐라 무상복지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그 원인 진단을 하고 예. 그쪽으로 책임을 몰아가고 있는 거고 이제 그래서 지자체 대응이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산의 총량을 늘리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증세가 아주 예. 절실한 예.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도 사실 좀 이해는 돼요. 그 재정 상황으로만 보면 예. 지자체보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훨씬 더 열악해요. 예. 그러니까 올해 그렇죠. 세수가 지금 많이 줄었다고 하죠, 예. 지금. 올해도 35조 원 가량의 재정 수지 적자가 예상되고요. 예. 내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도 한 34조 원 정도 적자를 얘기해요. 예. 심각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세해라. 증세해서 예산의 총량을 늘리고 그걸 가지고 적재적소에 지자체에 배정해 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예. 지금 증세 없는 복지 확대를 하겠다는 이 둘이 사실 이렇게 매치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상호 모순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인데. 이 지금 모순이 계속 전가되는 겁니다. 예. 어디까지 전가되느냐? 두 가지로 전가되죠. 복지 공약이 축소되는 것으로 전가되고 또 하나는 지자체 예산 압박으로 전가돼요. 저는 이 복지 압박이라는 지금 이 지형이 누구한테 유리하게 작용할까? 저는 선별복지 세력에서는 나름대로 이걸 활용해서 보편복지 혹은 무상복지를 더 공격하자. 저는 그런 기획이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에 이제 그 휘말리지 않으려면 전체 예산 확충이 되게 필요해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 박근혜 정부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보편복지 세력이 지하경제 양성하라고 얘기해야 되고 재정 지출 개혁하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럼에도 돈이 부족할 것 같아요. 증세하라고 얘기해야 되고 이런 재정 확충 그 요구를 더 절실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 무상복지를 비판하는 그런 프레임에
걸려들 소지도 있어요. 다음 대선이 뭐 그런 전투 현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소위 이제 이 무상복지 반대하는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거봐라 무상복지 자꾸 하니까 나라가 거덜나지 않느냐. 라면서 무상복지를 주장하는 이제 소위 이제 좌파들, 진보 세력들에 대해서 공격을 할 거고, 근데 진보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는 수밖에 없을 텐데, 니네가 뭐 제대로 복지 정책 안 해서 그러는 게 아니냐, 이제 또 이러면서 이제 또 반박을 하다 보면 다음 대선이 어떻게 보면 복지 정책을 둘러싼 그런 결투 뭐 현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그렇죠. 드네요. 근데 제가 2012년 대선보다는 예. 차기 2017년 대선이 저희 보편복지 진영한테는 불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이른바 시대적 물결, 새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2012년에는 그냥 사실 묻지도 말고 가자 복지국가였어요. 그렇죠. 오죽하면 박근혜 대통령도 무슨 말이냐면 당시 문재인 후보의 복지 공약을 보면요 굉장히 강해요. 예. 거의 복지국가 수준의 공약이었습니다. 예. 박근혜 후보의 복지 공약보다도 한 2배 정도 규모가 큰 건데요. 예. 근데 안타깝게도 문재인 후보의 재정 마련 공약을 보면 지극히 부실했어요. 그 당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증세 없는 복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핫한의 민주당도 예. 그래서 이게 충분히 검증되지는 않았는데 예. 그때는 또 시민들이 검증하지도 않고 그냥 따라갔었는데 이번에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복지 축소 그리고 그거의 이유가 사실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고 이런 게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2012년 대선처럼 국민들이 호락호락하게 표를 찍어주진 않습니다. 우리가 복지국가를 만들겠다 그러면 무엇을 제공할 건데 예. 누구한테 어떻게 돈을 마련할 건지를 물어볼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재정 여건에서 강한 복지를 충당할 만큼의 재정 여력이 없고 또 증세도 만만치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보편복지 세력 입장에서도 2012년처럼 강한 복지 상당히 부실한 재정 공약. 이 둘 갖고 유권자들하고 대화하기는 2017년에 어렵다는 겁니다. 네, 유권자들의 네.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앞으로 2년이 중요하다고 봐요. 보편복지 세력이 단순하게 박근혜 정부의 복지를 비판하는데 그치지 말고 2017년이 되면 박근혜 정부가 점차 선별복지로 다시 후퇴하고 있는데 이거를 2-3배로 뛰어넘는 강한 복지를 주창할 것이고 그러려면 유권자들, 시민들한테 저렇게 하면 돈이 마련되네? 나는 확신을 줘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또 5년 전처럼 다 뻥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이 재정 확충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 하에서 지금 복지라고 하는 건 앞서 말씀드린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나머지에 대한 예산이나 뭐 이런 게 지금 전혀 책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끝난 게 아닌가요? 내년에 반값 등록금까지 하게 된다면 지금 최경환 경제팀이 굉장히 위험한 실험을 하고 있죠. 이미 지금 2년 차를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자신의 복지 공약의 구조조정은 다 끝냈어요. 더 줄이고 싶었겠지만 또 저항이 있으니까 기초연금을 요 정도 수준으로 했어요. 근데 이미 중앙정부도 30조 원대의 적자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고 지자체도 지금 아우성에 있죠. 즉 무슨 말이냐면 세수 확대가 박근혜 정부도 되게 지금 절실해요. 근데 대통령께서 강하게 증세 없는 원칙을 고수하다 보니까 지금 관료들이 아주 그냥 머리가 돌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담배세를 올리되 다 중앙정부로 대부분이 가도록 지금 했어요. 그러면서도 증세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건강 증진을 위해서 담배세를 올린다고 얘기하죠. 주민세, 자동차세, 세상에 지금 증세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왜? 박근혜 정부도 이러하지 않고서는 나라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필요한 재정 규모로 보면 담배세나 주민세, 자동차세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죠. 세게 나가야 되는데 이 정도의 서민 증세 혹은 약한 증세를 통해서 견디고자 할 때 의지처가 지금 경기 부양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정부 세입은 세수 크기는 2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하나는 세제 개편입니다. 뭐 세율을 올리고 하면 그렇죠. 증세를 하면 세수가 늘어나겠죠. 근데 세제 개편하지 않고서도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질문해도 해도 되나요? 패널이 이거 나와서 사회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세하지 않고서도 세수를 늘리는 방법. 그동안 감세했던 걸 다시 원상 회복하면 되잖아요. 법인세 그건 사실상 증세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부사감세 철회인데 그걸 또 거꾸로 얘기하면 증세이지 않습니까? 세제 개편이니까. 세제 개편 말고 세수를 늘리는 방법. 웬만한 세제 개편보다는 이게 더 강력해요. 그게 뭐냐 하면 경기부양입니다. 아, 물론이죠. 그러니까 세금은 새로 만들어진 부가가치에 세율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량의 부가가치가 늘어나면 똑같은 법인세, 똑같은 소득세율에서도 소득세수와 법인세수가 늘어나는 그렇죠. 거예요. 예를 들어 10%라고 해도 경제 규모 자체가 그 전에 예를 들어 뭐 1,000억이었을 때와 2,000억이었을 때 이게 전체 절대값은 달라지게 돼 있잖아요. 그게 지금 최경환 팀의 목표다. 목표죠. 경기부양입니다. 경기부양은 뭐 다른 여러 목표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재정 건전성을 박근혜 정부가 대단히 중요시해요. 그리고 모든 정부들이 이제는 재정 건전성 지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임기 5년을 마무리할 때 국정 운영 잘했어라고 얘기할 때 질적 지표들은 서로 공방을 벌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위력을 갖지 못해요. 가장 강력한 지표 하나가요. 재정 건전성이에요. 재정 수지를 늘렸냐, 부채를 늘렸냐, 줄였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도 이제 임기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 재정 수지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경기 부양에 올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총량적으로 GDP가 높아지면 세수도 늘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아까 그 사회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3개월 만에 지금 약발이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과거 경험을 보더라도 최경환식 경기 부양이 조기에 이제 무산되고 오히려 그 부작용이 커질 것 같아요. 그러면 경기 부양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세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박근혜 정부에서도 본격적인 증세 전공법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지 확대를 위해서 재정이 필요한 거지만 국정 운영자 입장에서는 더 심각해요. 안 그러면 뭐 자기가 망신당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파탄이 날 수가 있겠네요. 복지 정책도 한편으로 파탄이 나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이라는 문제, 이것도 파탄이 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기초연금, 지금의 보편복, 무상보육 혹은 반값 등록금도 지속할 수 없고, 혹은 지자체에서 디포트 선언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증세 없는 이제 이 원칙을 내리고 뭐 증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반값 등록금 같은 경우에 그 지자체나 이런 데 떠넘기는 건 없습니까? 아니, 반값 등록금은 지자체하고 관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반값 등록금은 이제 그 고등교육, 대학교 관련 정책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청은 이제 초중고만 맡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내년 예산으로 책정이 돼 있지만 이건 이제 이 반값 등록금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와 그 중앙정부가 다투는 일은 없겠군요. 보육 그다음에 누리과정은 이제 지자체하고 이제 이해관계가 서로 부딪히는데 그리고 기초연금, 무상급식은 지금 교육청에서 지자체가 무상급식은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자체와 그다음에 교육청 둘이서만 하죠. 근데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모든 복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매칭이에요. 그런데 무상급식만 지금 사실상 지자체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과 지자체가 알아서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교육청이 계속 무상급식에도 일부 중앙정부가 들어와라. 아니 한 어린이는 구청의 구민이면서 도의 도민이면서 국민이죠.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 정부 주체가 다 매칭을 돼야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자신이 무상보육은 얘기하면서 무상급식은 부정해요. 자존심 문제예요. 왜냐하면 무상급식은 이제 보편복지의 상징물이다 보니까. 네, 지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위원장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참 걱정이 참 많이 되네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수준의 지금 복지 정책들 시행되는 거, 이것으로 봤을 때 선진국하고 비교해보면 어떤 정도로 볼 수 있나요? 나라마다 복지제도 유형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국제 비교할 때는 이제 복지 재정의 규모를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복지 재정의 규모라면 예산에 GDP 반영되는 대비. 정도? GDP 대비. GDP 전체 대비. 국민들이 만들어낸 총 부가가치 합 GDP인데 GDP에서 몇 퍼센트 정도를 이제 정부가 복지로 쓰고 있느냐 세금으로 거두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GDP의 10% 정도고요. OECD 평균은 GDP의 22% 정도 되고요. 우리가 전통적인 복지국가라고 일컫는 스웨덴,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GDP 30% 정도를 복지에 씁니다. 그래서 유럽 복지국가에 비해서는 우리가 3분의 1, OECD 평균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에 아직은 머물러 있죠. 갈 길이 굉장히 머네요. 예, 아주 올라갈 산이 아주 높이 있습니다. 예, 갈 길이 먼데 지금 사실은 벌써부터 지금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내년도쯤 돼서 박근혜 정부도 불가피하게 증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희 단체도 요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내년 상반기 논쟁을 대비해서 지금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소득세, 법인세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돈이 필요하냐? 복지에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지에만 쓰는 세금, 이제 복지 목적세죠. 아예 사회복지세를 도입해버리자. 왜냐하면 내가 소득세를 더 내더라도 이게 제대로 쓰일까에 대해서 아직도 의심쩍어 해요. 이게 4대강에 퐁당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복지는 늘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지에 쓰는 곳으로 못을 박아서 세금을 거두자. 그러면 증세 정치가 상대적으로 다른 방식의 증세보다는 좀 그래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런 사회복지세를 저희가 입안해서 사실 이미 저희가 시민단체 청원안으로 국회까지 제출해 놨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가 서울 시내 곳곳에서 사회복지세 거리 홍보전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사회복지세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누진세가 돼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8월 달에 그 정부가 처음으로 법정 구속력을 갖는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발표했어요. 그건 이제 최초의 그 문서입니다. 이제 중장기 복지 플랜을 마련한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앞으로 복지를 늘어나려면 증세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국민적 논의를 거쳐서 하겠다. 그럴 때 증세는 어떻게 가능할까 하면서 두 가지 예시를 들어요. 하나가 프랑스의 사회보장세입니다. 그게 복지 목적세죠. 또 하나가 일본의 소비세 인상이에요. 일본이 원래 거기는 소비세가 굉장히 낮은 나라예요. 5%인데요. 우리는 부가가치세가 10%죠. 그 5%를 지금 10%로 2배로 올리고 있는데 조건이 2배로 올리면서 거둔 세수를 모두 복지에만 쓰는 것으로 법에 명시했어요. 왜냐? 앞으로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증세를 요청할 때 그냥 증세 얘기해서는 국민들이 이제 동의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민생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이 복지와 연계된 증세가 사실 가장 효과적이고 프랑스와 일본도 그래 하고 있죠.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앞으로 증세 논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비세라는 건 결국적으로 이건 부가세 성격을 갖는 간접세잖아요. 그래서 복지 이게. 목적세도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일본식으로 간접세를 올려서 그걸 복지에 쓰는 제가 이름을 붙이면 소비 복지세고요. 프랑스처럼 직접세, 거긴 주로 소득세 매기는데 직접세에 더 붙여가지고 그거를 복지에다 쓰는 이른바 직접 복지세죠. 이게 사회복지세라고 붙으면 저는 그런 면에서 기획재정부가 증세 카드를 내놓으면 저는 부가가치세 인상일 거라고 봐져요. 이미 근데 부가가치세 인상을 하게 되면 일반 서민들에 대해서 피해가 훨씬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서 일본처럼 부가가치세를 올리되 인상분은 모두 복지에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소비 복지세, 그다음에 저희는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이런 누진도를 가지고 있는 직접세에다가 다시 세금을 더 매기는 이제 직접세 사회복지세예요. 저는 이런 방식의 논쟁 구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복지에 쓰자는 걸 국민들이 합의하고 그 대신 간접세를 더 내서 복지에 쓸까, 직접세를 더 내서 복지에 쓸까? 전 그러면 국민투표 하죠 뭐. 저는 국민적 뜻에 따라 정부가 증세를 하면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세금을 올린다라고 할 때요. 증세를 올려서 정권을 유지한 그런 사례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대선에서도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부 다 증세 없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했고 또 실제로 지금도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일반 국민들 중에 증세에 대해서 뭐 찬성하는 사람도 많이 늘었지만 또 반대하는 사람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 대부분 증세에 대해서 증세를 한다라고 하면 자기 세금이 올라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싫어한단 말이에요. 마치 상속세 폐지하자고 하면 찬성을 많이 하지만 상속세 올리자고 하면은 사실은 상속세 대상도 아닌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 것처럼 그 부분을 또 돌파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게 관건이죠. 예. 이게 이른바 조세 저항인데 조세 예. 장벽.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특히 우리나라가 강해요. 예. 왜냐하면 과세가 그렇게 형평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또 재정 지출이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과거에는 아마 세금을 안 내는 게 오히려 조세 정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죠. 예. 내가 왜 공연히 세금을 내 가지고 저렇게 엉터리 같은 위정자들한테 돈을 주냐 이런 생각까지 가질 정도였는데 예. 저는 이제는 조금 바뀌고 있다고 봐요. 한편에서는 과거와 같은 조세 인식이 있고요. 나 세금 내기 싫어. 근데 또 한편에서는 복지가 늘어나려면 우리 자식 세대들이 좀 더 협동과 연대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조금 세금도 늘어나야 되지 않나? 이런 두 가지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고 봐요. 네. 저는 이제 우신방 좌신방으로 얘기하는데 네. 세금을 안 내는 걸 조세 정의로 생각하는 과거의 우신방과 그래도 세금을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새로운 좌신방이 뛰고 있다. 네. 저희가 이제 하는 운동이죠. 우리 복지시민단체는 그러면 어디에도 주목할까? 좌신방을 더 뛰도록 하자. 그래서 조세개혁에도 박차를 강하고 또 복지에만 쓰는 것으로 못을 박아서 증세 얘기를 하고 뭐 저희가 이제 그런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의 조세 장벽이 워낙 높긴 하지만 이거를 넘지 않고서는 복지국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또 미약하지만 조금씩 복지 체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복지 시민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하면 이런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증세 정치도 가능하다고 보고 저희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가 사실은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 대선에서 그 야당이죠. 그 당시 이제 민주당에서 그 증세 없는 복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증세 방안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법인세 같은 경우 이명박 정부 때 내렸던 부분을 다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필요하죠. 예. 당연히 법인세를 올리고 또 이명박 정부 때 행해진 감세를 다시 원상회복하면 재원은 마련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후보가 약속했던 그만큼의 재원이 마련되느냐? 그건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서로 약속한 게 달랐기 때문에 제가 한 2, 3주 전에 그 프레시안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둘 다 일종의 뻥을 쳤죠. 박근혜 후보는 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다 가능합니다. 뭘로? 지하 경제를 양성하면. 그렇죠. 숨어있는 세원을 발굴하면 다 가능하대요. 국민들이 너무 좋아하죠. 예. 조세 정의도 이루면서 복지 재원도 마련되니까.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에 비해서 2배 이상의 복지 공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부자 감세를 처리하면 100조 원 마련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둘 다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지하경제 양성화에서 그렇게 단기간에 돈이 나오지 않고요. 부자 감세 철회는 사실 이명박 정부 때 2008년도에 왕창 감세가 되고 난 다음에 계속 그 이후에 좀 증세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는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제하고는 많이 달라요. 이것도 도깨비 방망이죠. 저는 그래서 박근혜 후보도 재원 방안이 도깨비 방망이, 문재인 후보도 그랬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지 말아야 된다. 일단 그런 면에서 당연히 법인세, 소득세에 다 인상해야 되지만 보편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야당들도요. 훨씬 더 실질적이고 진지한 증세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 지금 그 복지를 위한 세금이 지금 사회보장세, 직접세로 걷는 그것이 제일 비중이 크겠죠, 아무래도. 그 외에 다른 또 세금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지 목적세가 가장 큰 넘버원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소득세, 법인세 이런 게 있고요. 그게 차치하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사회보장세가 있는 거죠. 저희도 사회복지세가 도입되더라도 이것으로 모든 복지를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기본적인 보조적인 거겠죠. 거기에다가 돈이 더
필요한 만큼을 당장 더 걷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복지 목적세로 하자는 거죠. 뭐 누진율을 뭐 소득세에 대한 누진율을 강화하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확보를 하고 예. 왜냐하면 여론조사하면 그 고소득층이나 뭐 하여튼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자 여기는 그렇죠. 찬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누진 과세해야죠. 누진 찬성률이 과세. 굉장히 높습니다. 과세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데 부자들에게 과세하자라고 하면 찬성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전 그래서 국민투표 하자고요. 그러면 올바른 증세안을 국민들이 현명하게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공무원연금 요즘 개혁론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세수 확보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나요, 지금? 제가 내일자네요. 15일자 경향의 칼럼을 쓰는데 네. 제가 막 여기 오기 전에 네. 칼럼을 넘기고 왔어요. 네.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인데 네. 당연히 지금 공무원연금에 올해 2조 4천억 네. 일반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고 있고요. 적자 보전이죠. 내년에 3조 원. 네. 그렇게 계속 늘어나요. 저는 이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이렇게 허덕이는데 공무원연금 수령자들은 전체 노인으로 보면 상위 계층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 절감이 필요해요. 네. 따라서 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쁜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재정 절감 필요한데 그게 여러 형평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재정 절감의 필요성은 저는 인정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그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얘기가 그 전부터 참 많이 나왔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적도 없고 또 깊이 있는 논의도 별로 이루어진 적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논의가 이루어지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왜 갑자기 이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가지고서 지금 그 누가 드라이브를 걸까? 그리고 드라이브를 거는 배경이 뭘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세수 부족 때문에 이게 또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뭐 방향은 어찌됐든 이루어져야 됩니다. 연금 문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온 이제 배경 자체가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그렇죠. 드려본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예. 일반적으로는 국민연금과 형평하지 않다라는 그 문제의식을 표방하지만 예. 정부 입장에선 결정적인 원인은 여기 재정 적자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거는 지출을 줄이는 거죠. 세수 확보보다는. 예. 그래서 공무원연금 재정 적자 보전분을 줄이겠다는 이제 취지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 속에서 혹시 지나치게 공무원들한테 하나의 권리로 주어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무리하게 훼손되면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남긴 칼럼에 썼던 거는 딱 중위 공무원까지는 기존의 공무원연금액을 인정하고 그 이상부터는 누진적으로 깎는 방식으로 개혁을 하자. 최근에 와서 드디어 이런 자료들이 공개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요 단일 집단이 아닙니다. 직급, 그렇죠. 직종, 재직 기간에 따라 공무원연금 수령액이요 100만 원 받으시는 분부터 500만 원, 600만 원 받으시는 분까지 굉장히 다양해요. 따라서 공무원 재직 시는 노동시장의 원리에 따라 고위직이면 그래 임금 많이 받아라. 근데 연금은 노후복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는 계급장 떼고 지금은 완전 비례인데 예. 조금 하우상박적 원리를 도입하자. 그리고 재정 절감도 해야 되니까 중위 이상의 공무원들의 연금은 조금 누진적으로 깎는 방식으로 하자. 그러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도 제고되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연금 권리는 훼손되지 않고 정부도 재정을 좀 절감해서 절감된 만큼을 좀 다른 복지에도 쓸 수 있고 뭐 이런 윈윈의 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공무원연금 해법은 하우상박이 있다라고 제가 이런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사실 좀 황당하긴 하네요. 황당해요? 아니 아까 그 부분이 좀 황당한 게 퇴직한 이후에 연금을 받는 데 있어서도 그 전에 이 계급에 따라서 뭐 1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화가 이루어진다는 게 마치 이게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계속 차별을 받는 것처럼 그렇죠. 좀 그런 느낌이 확 들거든요. 국민연금은 그 안에 이렇게 하우상박적 급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를 적게 낸 사람은 소득이 작다고 간주해서 좀 높은 급여율을 적용해주는 하우상박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 전에 그 참여정부 때 한 복지부 장관이 이런 표현을 했는데 국민연금은 참 공무원연금은 의리가 없는 연금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저는 맞다고 봐요. 예.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그러네요. 네, 참 잘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지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어느덧 저희들이 약속한 시간이 다 지났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